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남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간 여인. 남원에 정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퉁소를 잘 불고 노래를 잘했으나 의기가 호탕하여 구속받기를 싫어하고 학문을 게을리하였습니다. 나이 18살이 되자 혼처를 구하다가 같은 고을의 양갓집 교수인 홍도라는 처녀와 정혼을 하게 되었지요. 혼인 날짜까지 받고 혼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던 어느 날 교수의 아버지는 신랑집 내용을 잘 아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네 사마실 정신애와 정혼했다는 게 사실인가? 그렇게 되었네. 그거 잘 되었군. 집안도 좋고 살림도 넉넉하지. 매파의 말만 듣고 결정한 혼사라 신랑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던 홍도의 아버지는 신랑 정생에 대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기다렸으나 친구는 그 집안 이야기만 할 뿐 실제로 신랑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홍도의 아버지로 자기 사윗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위될 아이의 인품은 어떤가? 잘했지 뭐. 성품도 활달하고. 좀 자세히 말해주게. 글 공부는 열심히 하나? 아따 이사라. 정원까지 한마당에 무엇이 그리 궁금한가? 혼사 말이 있을 때 알아볼 것이지. 그러지 못했으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닌가. 괴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주게. 다 된 일에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할 일은 아니네만 글 공부보다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서당에서는 여벌로 다닌다더군. 그 친구는 정생을 좋지 않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이 든 그의 눈에는 호탕한 성품에 퉁소나 불면서 동리를 돌아다니는 정생이 버릇없는 젊은이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홍도의 아버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학문에는 열중하지 않고 노래 부르기만 좋아한다면 남봉꾼의 기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시집가는 여인은 불행할 게 뻔했지요. 매파의 말만 믿고 성급히 정혼한 것을 후회했지만 애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와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온 홍도의 아버지는 소태 씹은 얼굴을 하고 사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그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아무래도 우리 혼사가 잘못된 것 같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건데. 왜?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자세한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아내는 혼사가 잘못되었다는 말에 정색을 하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동딸의 장례를 결정한 중대사를 앞둔 어머니의 심정은 조급할 수밖에 없었지요. 홍도의 아버지는 입맛을 다시면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그 집 내막을 잘 아는 친구를 만났더니 사위될 아이가 성품이 호방하여 글 공부보다는 노래하며 놀러 다니기에만 열중한다더군. 아이, 나는 또 무슨 큰일이 났다고. 성품이 활달한 젊은이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야 제 앞가림이나 하면 될 것이 아니오. 뭘 그걸 가지고 그러오.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생각은 달랐지요. 그게 아니란 말이오. 장가도 가기 전에 벌써 그렇다면 앞으로 나이가 들어
혈기가 방자해지면 그 남봉기가 어떻겠소? 그런 놈에게 시집 갔다간 안방만 지키느라 청춘이 폭삭 늙을 것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와서 파혼할 수도 없고. 내가 고민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요. 점잖은 체면에 지금 와서 못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대로 시집 보낸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못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신부의 어머니도 신랑이 남봉기가 있다는 남편의 말에 한술 더 떠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니 남편 쪽에서 오히려 수그러 들었습니다. 두 부부는 밤늦도록 의논하여 파혼하는 쪽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지요. 한때 창피를 당하는 것이 딸의 장래를 그르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신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길리를 앞두게 되자 잠이 오지 않아 뜰에 나왔다가 자기 부모가 밤늦도록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혼사를 파의하겠다는 이야기였지요. 홍도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꿇어앉아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혼사란 하늘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정혼을 했다면 그 사람과 혼례를 하는 것이 도리이겠거늘 어찌 중도에서 약속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외람돼 말씀이 오나 소녀는 정생과의 혼사가 파의된다면 다른 곳으로는 결코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양친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이렇게 말한 홍도는 부모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물러나갔습니다. 딸의 성품을 잘 아는 그의 부모는 딸의 단호한 태도에 그것도 팔자 속아니려니 생각하고 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지요. 파혼을 강행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두려움에서였습니다. 예정대로 홍도는 정생과 초례를 치르고 이듬해에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몽석이라 지었습니다. 홍도의 부모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정생과 홍도는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금술이 좋았습니다. 부부는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비운의 회오리가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선조 25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전쟁 준비가 없던 조선군은 연전연패하고 선조는 의주로 파천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명의 원군을 청하였지요. 의병의 봉기와 명군의 내원으로 이듬해 4월에는 서울을 수복하고 왜군은 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명과의 협의가 결렬되자 정유년에는 다시 대군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때 명의 총병 양원이 남원을 지키고 있었는데 정생이 왜적을 막기 위하여 그의 휘하에 들어갔고 아내 홍도도 남장을 하고 남편을 따라 군중에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가 여인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몽석은 할아버지와 함께 난을 피하여 지리산으로 들어갔지요. 일주일 동안 포위 속에서 왜군과 항전하던 우리 군사는 중과 부적으로 성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성이 함락되자 정생은 총병 양원을 따라 탈출했으나 아내 홍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백방으로 찾았으나 난리통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사람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난리가 끝나고 난 뒤 정생은 자기 아내가 명군을 따라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남편인 자기가 총병 양원을 따라 탈출했으니 필시 남편이 중국에 들어갔을 것이란 추측으로 남편을 찾으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정생은 한시도 참을 수가 없었지요. 조선에 살고 있는 남편을 찾아 중국 천지를 헤매고 다닐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니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무턱대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니 기가 꽉 막혔습니다. 넓고 넓은 중국 땅 어디에서 아내를 찾는단 말인가. 그 위에 각처에서 내란이 일어나 자기 목숨마저 유태할 지경이었습니다. 정생은 거린 행세를 하며 발길 닿는 대로 찾아다녔지요. 정생은 몇 개월 후에 강남 땅 절강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천궁의 도주와 함께 절강에 배를 띄웠습니다. 출렁이는 물결 위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무수히 떠 있었지요. 교교한 달빛 아래 뱃전에 기대 앉아 어디에 있을지도 모를 아내를 생각하니 망감이 교차하고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생은 울적한 심사를 위로할 겸 언제나 품고 다니던 퉁소를 꺼냈습니다. 한 곡조를 불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처량하고도 구성진 퉁소 소리는 바람개를 타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퉁소 소리는 끊어지는가 하면 다시 이어지고 한 곡조가 끝나면 다른 곡조가 계속되었지요. 밤이 깊어가자 퉁소 소리는 점점 더 멀리 퍼져갔습니다. 이때 남만의 큰 상성 갑판 위에는 이 퉁소 소리에 모두 정신을 쏟으며 듣고 있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곱다랗고 몸매가 가냘픈 사나이였지요. 한참 퉁소를 불던 정생은 이윽고 퉁소를 그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정생이 자기 부인과 화답하던 정다운 가사였지요. 정신없이 듣고 있던 상선 위의 젊은이는 손뼉을 치며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이야. 이 말을 듣고 놀란 것은 정생이었습니다. 정생이 즉시 소선을 타고 쫓아가려 하니 도주가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배는 남만의 상선이라 외놈과 섞여 있을 것입니다. 만약 무턱대고 갔다가는 덕은 없고 해만 있을 것이니 날이 밝기를 기다리시오. 나에게 조치할 방도가 있어. 할 수 없이 정생은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날이 밝아오자 도주는 하인 서너 명에게 돈 수십 냥을 나누어 주고 남만의 상선에 가서 정생의 아내를 찾아보게 하였더니 과연 그 아내였습니다. 정생과 홍도는 너무나 반가워 손은 잡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까지 너무나도 기이한 인연에 모두들 눈시울을 적셨지요. 한참 동안 울고 있던 홍도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듯 정생에게 물었습니다. 낭군께서는 어떻게 하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남원성이 함락될 때 나는 양원 총병과 함께 탈출하여 목숨은 건졌으나 당신의 생사를 몰라 백방으로 수소문해보니 당신이 명나라 군사와 함께 중국에 들어갔을 거라고 합디다. 그 길로 중국에 들어와 걸식을 하면서 여러 달을 찾았으나 이 넓은 천지에 당신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찾는단 말이오. 어쩌냐게는 울적한 쉼에를 달리려고 퉁소를 푼 것이 당신을 만나는 인연이 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도와주신 것이요. 그랬군요.
저는 남원성이 함락되던 날 외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가 남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놈들이 여자인 줄 눈치채지 못하더군요. 여기저기 팔려 다니다가 남만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혹 절강에 가면 본국에 돌아갈 길이 없지 않을까 하고 왔다가 여기서 난군을 배우니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승과 홍도는 본국에 돌아갈 길이 막막하므로 그곳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들 부부를 불쌍히 여겨 돈과 곡식을 대주어 그곳으로 생활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를 몽진이라 하였습니다. 몽진의 나이가 17살이 되었으나 중국 사람들은 그가 조선인이라 하여 딸을 주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떤 처녀가 제 발로 걸어와 청혼을 하였습니다. 정생 부부는 하도 이상에 물었지요. 우리가 조선인 줄 알고도 그대가 청혼하는 이유는 무엇이오? 저의 아버지는 지난번 외적을 치러 조선에 출병했다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소녀가 대개 자녀와 혼인하게 되면 언젠가는 조선에 갈 수 있을 테지요. 저의 소원은 조선에 가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곳에서라도 찾아가 혼백이라도 모셔놓고 제사라도 지내자는 것입니다. 만일 천행으로 아버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다시 만나 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처녀의 이야기를 들은 정생 부부는 이 처녀의 운명이 자기 자신들의 처지와도 비슷하여 탄식을 하면서 며느리로 맞이하였습니다. 무오년 봄, 정생은 유정의 부하가 되어 청을 치러 요동으로 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명군은 대피하여 유정은 전사하고 정생은 천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청병은 명나라 군사를 마구 죽였지요. 그대로 있다가는 정생도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자신이 명나라 사람이 아닌 조선인임을 밝혀 풀러날 수 있었습니다. 조선으로 귀국한 정생은 고향인 남원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충청도 이산에 이르렀을 때 오랜 녹도에 시달린 나머지 다리에 종기가 났습니다. 침을 맞으러 의원을 찾아 들어가니 그는 바로 중국인이었습니다. 정생 자신도 중국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 반가운 김에 물었지요. 어찌하여 고국을 떠나 조선에 와서 살게 되었소? 정유년 동정에 나왔다가 돌아가지 못하여 오도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소. 죽기 전에 고향에 가보려 했으나 이제 아주 들려버렸지요. 오랑캐들이 요동을 점검하고 있으니 어떻게 갈 수 있겠소. 이렇게 말하는 우원의 얼굴에는 쓸쓸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듣고 있던 정생 또한 동정하는 어조로 다시 물었지요. 그런데 고향은 어디시오? 저 남쪽에 절강이란 곳이라오. 절강이란 말에 정생은 더욱 반가웠습니다. 나도 절강에서 20년이나 살다가 오랑캐를 치러 출정했었는데 명나라 군사가 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소. 지금 절강에는 아내와 아들 4애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구려. 절강성 어디에 살았소? 항주랍니다. 항주란 말에 의원은 10년씩이나 만난 듯이 정생의 손을 덥석 잡으며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고향분에게 인사가 늦었구려. 나는 고향이 항주라오. 저는 진청지라고 합니다. 전생은 성이 진씨라는 말에
더욱 의아해하면서 그의 가족관계를 물었습니다. 고향에는 가족이 많으신가요? 웬걸요, 아내와 남매뿐이었지요. 딸 자식이 돌진한 것을 보고 나왔으니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23살일 겁니다. 여식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명이라고 했습니다. 밝을 명자, 계집, 희자. 정생은 옛날 이야기 같은 기연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며느리가 그렇게도 찾던 자기의 사돈 아닌가? 그제야 정생은 자기의 며느리가 바로 진씨의 딸임을 말하고 딸이 조선으로 아버지를 찾아오기 위하여 청혼한 사실까지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지요.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사돈 간의 기이한 상봉이 반가워서라기보다는 각기 가족들과 수만리 타국에 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처지가 비참했던 것입니다. 정생은 의원 진씨를 데리고 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원의 고향집에 늙은 시인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뜨셨고 아들 몽석은 장가를 가서 자식까지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정생은 우연히 작은 아들의 장인을 만났고 자식까지 다시 만나게 되니 외로움이 다소 위안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아내 홍도와 만났다가 다시 이별하고 지금은 생사조차 모르니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지요. 한편 홍도는 남편이 출정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오랑캐에게 패몰했다는 소식만 들릴 뿐 아무 소식이 없으니 이미 불귀의 객이 된 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도 없는 낯선 타국에서 고생하느니 가다가 중도에서 죽더라도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지요. 홍도는 가산을 처분하여 작은 배를 샀습니다. 지난번 포로가 되었을 때 선원으로서 배를 부린 경험이 있었으므로 바닷길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양식과 마실 물을 싣고 바다 가운데서 외적을 만날 것을 대비하여 조선 옷과 중국 옷 그리고 일본 옷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중국인을 만나면 중국인으로 행세하고 외놈을 만나면 일본인으로 행세하자는 보관이었지요. 어느 바람 잔잔한 날 홍도는 아들 몽진과 며느리를 태우고 절강을 떠났습니다. 순풍을 만난 배는 잔잔한 물결 위를 살같이 달렸지요. 하늘과 용왕마저 이들의 귀국길을 축복하는 듯 심한 풍랑도 별로 없었습니다. 절강을 떠난 지 12일 만에 추자도 외항에 정박했으나 양식이 7옷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홍도가 아들 몽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으나 아직도 육지라곤 보이지 않으니 고국 땅을 밟기는 허사로구나. 배에서 굶어 죽는다면 끝내 가서는 고기밥이 될 것이니 그럴 바엔 차라리 섬에 올라 목매어 죽느니만 못하겠다. 하고 눈물을 흘리자 며느리는 굳이 말리면서 우리 세 식구가 1호배 쌀로 죽을 수 마신다면 하루 동안 줄인 창자를 채울 수 있으니 6일 동안은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쪽을 바라보니 어렴풋이 육지가 보이는 듯하니 살아서 생을 도모하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요행이 지나가는 배라도 만나 육지에 오르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구사일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홍도와 몽진도 그 말을 옳게 여겨 5, 6일간을 기다리다 통제사의 보급선을 만나
죽은 것으로만 한 남편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아버지인 진 씨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진 씨는 끝내 귀국하지 않고 사위와 함께 남원에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세종의 어머니 원경 왕후. 조선의 모든 왕들 중 가장 성군으로 손꼽히고 있는 세종대왕의 어머니이고 파란만장한 조선 태종 이방원의 왕비 원경 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 이후 송도는 완전히 군사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방원은 정종에게 선유를 받아 조선의 제3대 국왕이 되고 민씨는 왕후가 되었지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질고 훌륭한 왕후가 될 거야. 민씨는 왕후가 되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신생국가 조선에서는 왕후에게도 할 일이 많았지요. 민씨는 비빈들을 거느리고 친잠을 하는가 하면 군중 법도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친잠이란 양잠을 장려하기 위하여 왕후가 몸소 누에를 치는 일을 말합니다. 국왕인 태종과의 사이에서 자녀들도 계속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씨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고 몇 년 동안이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면 그 나머지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지요. 왕후로서의 삶이 결코 화려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명문가의 규세에서 조선의 국모가 되었으나 민씨는 태종의 여성 편력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도 첩을 열어두는 것이 당시 귀족들의 일반적인 풍속이었지요. 태종은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후궁이 되었지요. 민씨는 사남 사녀를 낳았습니다. 효빈 김씨는 성령군을 낳았고 신빈 신씨는 함령군을 비롯하여 3남 6녀를 낳았지요. 외에도 빈이 3이나 되었고 수기가 1명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첩지를 받지 못한 여자들도 4이나 되었습니다. 부인이 모두 12명이었고 자녀는 모두 29명이었습니다. 국왕이라고 문 여자들을 모조리 품어야 한다는 말인가? 어찌 한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가? 한 남자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 민씨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민씨는 태종에게 문 여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절제하라고 요구했지요. 때때로 단식을 하면서 항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태종의 바람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씨는 당찬 여성이었기 때문에 태종과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왕이 되도록 도왔는데 태종이 배신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씨는 궁녀들 앞에서 태종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반발했습니다. 민씨의 저항이 계속되자 태종은 민씨에게 진저리를 치기 시작했지요. 태종의 눈에 민씨는 젊고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투기에 눈이 먼 악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민씨가 폐악질을 할 때마다 다른 여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결정적으로 분노하게 만든 것은 태종의 외처 숙청이었습니다. 태종은 보위에 오르자 큰아들 양녕대군을 세자에 책봉했지요. 민무구와 민무질은 세자의 외숙이었고 양녕대군을 자신의 집에서 키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내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자가 된 양녕대군은 학문을 게을리하고 매를 키우거나
자빈들과 어울려 기생 노름을 즐겼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의 신망이 민씨의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에게 돌아갔지요. 양녕대군을 지지하는 대신들과 충녕대군을 지지하는 대신들 사이에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양녕대군의 지지자들은 민무구와 민무질이었고 충녕대군의 지지자들은 유정형과 박은 등이었습니다. 세자 이해의 왕자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전제론을 내세워 다른 왕자들을 죽이려고 했지요. 전제론은 나무의 가지를 자르듯이 세자의 주의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세자 이외의 다른 왕자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다른 왕자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무구와 민무질에게 실망했습니다. 태조가 그랬듯이 그는 자식들을 죽이려는 민무구, 민무질 형제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요. 결국 민무구와 민무질을 귀양 보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이 누구입니까? 제1차 왕자인 난 때 제일 많이 활약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민씨는 민무구와 민무질을 구하려고 애원도 하고 사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척을 몰아내려는 태종의 결심은 확고했지요. 민씨는 태종이 자신의 애원을 거절하자 눈에서 도끼를 뿜으면서 저항했습니다. 민씨의 거친 반발에 태종은 귀양을 가 있는 민무구와 민무질을 사사시키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민씨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지요. 그녀는 도저히 남편 태종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절대 권력자인 국왕이었고 민씨가 분노할수록 그녀의 친정 가문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지요. 민무구 형제의 경우도 유배로 끝날 수 있었으나 민씨의 저항이 죽음을 자초한 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민무회를 비롯하여 그 아래 동생들마저 사사되고 양녕대군은 곽선의 첩 어리와 어울린 사건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세자에서 폐위되었습니다. 한편 태종은 민씨의 여종까지 데려다 동침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민씨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는 것이었지요. 지존께서 어찌 계집이 없어서 비천한 종려를 취하여 후궁으로 삼는단 말입니까? 민씨가 태종에게 표독한 목습으로 내쏘았습니다. 태종은 민씨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맛만 다셨지요. 민씨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길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제 자중하겠소. 태종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는 신용을 했지요. 민씨는 정치력이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이 계집을 대궐에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가로 내칠 테니 그리 아십시오. 민씨는 태종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태종과 동침한 여종을 대궐 밖으로 내쫓아 가난한 백성의 행랑에서 살게 했지요. 민씨의 여종은 이때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삭풍이 사납게 몰아치는 12월, 여종이 산통을 시작하자 민씨는 궁녀들을 시켜 문 바깥 다듬이돌 옆에 두게 했습니다. 태종과 정을 통한 만삭의 몸족을 죽이기 위해 한겨울에 밖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왕후가 어찌 이리 잔혹하냐. 겨울에 만삭의 임산부를 밖으로 내쫓으면 죽으라는 것이 아닌가. 여종의 언니가 담에 석갈에 두어 개를 두르고 거적으로 덮어서 바람과 추위를 막아 주었지요. 여종은 그 추위 속에서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태종은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고 대노하여
민씨를 폐위시키려 했지요. 그러자 대신들이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태종은 황희, 박은, 유산울 등을 불러 민씨의 폐악한 면모를 호소했습니다. 그날 민씨가 계집 중인 소장과 금대 등을 시켜 여종과 아이를 끌고 가 승교리에 있는 국로 벌개의 집 앞에 옮겨두었다. 또 사람을 시켜 금침과 요 자리를 빼앗았다. 한상자라는 종이 추위에 떠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 마이를 주었기에 7일이 지나도 죽지 않았다. 태종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지요. 자신의 부인이자 왕비인 민씨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민씨는 여종을 소 달구지에 짐짝처럼 실어 파주 교화로 보냈습니다. 여종은 바람과 추위에 옮겨 다니는 괴로움으로 인하여 병을 얻고 유정이 발병했으나 그 모자가 함께 천행으로 살아 있었지요. 내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지금 내가 늙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참으로 측은하다. 핏덩어리가 기어다니는 것을 사람이 모두 불쌍히 여기는데 잔인하고 교활한 민씨들은 여러 방법으로 꾀를 내어 반드시 사지에 두려 했다. 이는 왕의 자손들을 제거하려는 생각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핏덩어리에게 극악한 짓을 한 것이다. 어찌 간사하고 음흉한 무리로 하여금 악한 짓을 성공하게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관이 알겠느냐. 마땅히 사책의 상세에 있어서 후세에 밝히고 외척이 경계할 바를 알게 하라. 태종이 병계량을 통해 춘추관에 명을 내려 이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태종은 민씨를 처벌하지 않는 대신 그 투기를 실록에 남기게 한 것이지요. 태종은 민씨가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려울 때 자신을 도운 공을 생각하여 폐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녀를 수강궁의 별전에 유폐시켰지요. 민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태종에게 지나치게 폐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형제 간의 갈등도 민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양녕대군은 어리의 문제로 태종과 민씨에게 격렬하게 반발했지요. 한편 셋째 아들 충녕대군은 겉으로는 조용한 듯 보였으나 내막적으로는 큰아들 양녕대군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양녕대군은 폐위되고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었지요. 이때도 민씨는 양녕대군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은 택현론에 밀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택현론이란 어진 인물을 세자로 세우라는 주장으로 영의정 유정현이 내세운 것입니다. 내 형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민씨는 세자가 된 충녕대군의 손을 잡고 울면서 당부했습니다. 충녕대군은 효자였기 때문에 형님들을 끝까지 돌보겠다고 민씨 앞에서 맹세했지요.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왕위에 올라 칼잡이라는 말까지 들은 태종도 늙고 그녀도 늙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어. 민씨는 말년이 되자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그녀는 친정의 네 동생과 자신이 지극히 사랑했던 막내 아들 성령대군의 극락왕생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태종도 양녕대군을 폐쇄시키자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돌연 전위를 하고 상황으로 물러났지요. 나는 이제 사냥이나 하고 손주들의 재롱이나 보면서 살 생각이요. 내 손에
지나치게 많은 피를 묻혔소. 태종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북 형제들과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였던 제1찬 왕자의 날, 친형제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였던 제2차 왕자의 난을 회고하면서 일말의 가책을 느끼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씨는 태종을 믿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친정을 무자비하게 몰살시킨 그에게 인간의 정을 느낄 수 없었지요. 태종은 민씨가 예상했던 대로 또다시 피바람을 불어일으켰습니다. 세종의 장인인 시몬이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자 사사시켜 버린 것입니다. 결국 며느리의 가문까지 몰살시키는 것인가. 원경왕후 민씨는 세종 2년 7월에 학질에 걸려 수강궁에서 한많은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나이 56세였고 왕비로 책봉된 지 2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지략가이자 담대한 성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도전의 음모로 이방원이 위기에 몰렸을 때는 기지를 발휘하여 구해내고 제1차 왕자에 난 당신은 혁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끝내 남편을 조선의 국왕으로 만든 킹 메이커였습니다. 첫날 밤의 약속. 참판 고유는 고경명의 후손으로 대대로 광주에 살다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영남의 고령현으로 옮겨와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부지런했고 게으름 피우는 법이 없이 성실해서 사람들이 모두 아끼며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고동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웃에 박자수라는 이가 살았는데 집이 매우 가난했지요. 딸 하나만 두었는데 딸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지만 홍기를 놓쳐 중매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고동령이 박자수와 바둑을 두다가 말했습니다. 자수님과 내기 바둑을 두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네. 제가 지면 좌수님을 위해 1년 동안 품팔이 일을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좌수님이 지시면 저를 사위로 삼아 주시겠습니까? 좌수는 성이 나서 얼굴빛이 달라지더니 바둑판을 밀치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턱없는 소리! 턱없는 소리지! 고도령은 무안해하며 떠났습니다. 좌수의 딸이 울타리 사이로 엿보다가 이 일을 목격하고는 좌수가 안으로 들어오자 짐짓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슨 불편한 일이 있었기에 영겁부 턱없는 소리라고 하셨습니까? 좌수가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지요. 고도령이 자기를 사위로 삼아달라니 이게 턱없는 소리가 아니고 뭐겠느냐? 고도령이 지금은 비록 천한 일을 하지만 본래는 사대부 신분입니다. 더구나 사람이 신실해서 이웃 마을에서 모두 도령이라고 부르니 그 사람을 사위로 맡는 게 우리 집안에는 행운인데 왜 턱없는 소리라고 하십니까? 좌수는 몹시 화가 나서 대꾸하지 않고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사정을 아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술을 들고 와서 고도령과의 혼사를 힘써 권하자 좌수는 중론에 떠밀러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좌수의 딸이 고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서방님의 얼굴을 보니 오랫동안 빈천한 처지에 머물러 고생하실 상이 아닙니다. 더구나 서방님은 양반이 아닙니까? 지금 출중한 재주를 가졌으면서 일자 무식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가문의 명성을 몹시도 떨어뜨렸습니다. 서방님과 10년을 기한으로 삼아 굳은 약속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날마다 옷감을 짜서 온 힘을 다해 재산을 모을 테니 서방님은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하십시오. 서로 굳게 맹세해서 10년이 되기 전에는 만나지 않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신 말이 참 훌륭하오. 하지만 일이 이루어질지 어찌 자신할 수 있겠소.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일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만 간직한다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근심을 왜 하겠습니까? 알겠소. 하지만 내 수중에 노잣돈이 없이 누구에게 배움을 청할 수 있겠소? 제가 짜놓은 배 몇 필을 상자 속에 간직해 둔 지 오래입니다. 이걸 내다 팔면 서방님의 노자는 충분히 될 것입니다. 새벽닭이 울면 지체 말고 어서 떠나십시오. 아내는 긴 치맛자락을 휘어잡고 일어나더니 상자를 열어 배 2필을 꺼내왔습니다. 마침내 고유는 아내와 작별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문을 나섰지요. 동방이 아직 밝지 않는 때였습니다. 시장에 배를 팔아 수십 냥을 마련한 뒤 마을마다 돌며 훈장을 찾아 다녔습니다. 합천에 이르니 몹시 정갈한 집 한 채가 멀리 보였지요. 맑은 시내가 주위를 두르고 수양버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 속에 초가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유가 매우 반가워하며 가까이 가서 보니 노인 한 사람과 아이 8명이 상을 마주하고 글을 읽고 있었지요. 즉시 옷자락을 추어 올려 공경을 표하며 들어가 상 아래서 절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실 부모하고 자라서는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노인이 한참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무슨 책을 읽었나? 읽어본 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은 천자문을 내주며 말했지요. 이건 아이들이 처음 공부할 때 익히는 글자일세. 한번 읽어보게. 고유는 일어나 감사를 표하고 남은 노잣돈을 드리며 식비로 충당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나는 식객을 대접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닐세. 하지만 우선 받아뒀다가 자네가 입고 먹는 비용에 보태도록 하겠네. 고유는 그 뒤로 이곳에 머물며 아침 저녁으로 천자문을 앞에 두고 웅얼웅얼 소리내어 읽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비웃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노인은 고유가 부지런히 공부하는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 마음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한 달 남짓 지나자 다른 책으로 바꾸어 침식을 읽고 밤을 낮삼아 공부했지요. 5, 6년이 지나 문장력이 크게 진보하자 비로소 과거를 위한 문장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몇 년이 지나자 각종 문장 형식에 두루 정밀한 실력을 갖추게 되어 학식 많은 나이 든 선비도 미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지요. 노인은 말했습니다. 자네 글재주가 이 경지에 이르렀으니 나가서 과거에 응시하는 게 좋겠네. 고유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글재주는 아직 정밀한 수준이 못 된다. 몇 년만 더 글을 읽으면 과거 시험장에서 독보할 수 있을 듯하니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건 아직 이르다. 마침내 노인과 작별하고 해인사로 들어가 승려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선비입니다. 산방을 빌려
몇 년을 글공부를 하고 싶은데 양식을 댈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한 분씩 돌아가며 저를 먹여줄 수 있겠습니까? 승려들이 허락했지요. 고유는 마침내 잠을 물리치기 위해 머리카락을 대들보에 둘러 묶고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밤낮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10년의 기한을 다 채웠습니다. 그때 숙종께서 증광실을 보이셨습니다. 증광실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념으로 실시하던 과거 시험입니다. 고유는 자신의 뛰어난 문장력과 높은 학문으로 문단의 으뜸가는 위치를 차지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기고 비로소 서울에서 시험을 보아 진사장원에 뽑혔습니다. 또 문과 초시에 응해서 장원으로 뽑혔고 마침내 전시의 을과에 합격하여 관례대로 가주서에 임명되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경연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폭우가 퍼부어 처마에 달린 방울이 요란하게 울리자 임금이 말했지요. 여러 신하는 아랠 때 소리를 높이도록 하라. 고유는 기주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처마 방울 소리가 시끄러우니 큰 소리로 아뢰어라. 곁에 있던 승지와 사간이 서로 돌아보며 칭찬했지요. 임금이 기주를 바치려고 분부하여 친히 열람하고는 몹시 칭찬하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누구의 후손인가? 고유가 엎드려 대답했지요. 신은 충신 고경명의 후손입니다. 제봉에게 훌륭한 후손이 있구나. 부모가 있는가? 신은 조실 부모하고 떠돌다 영남 땅에 살았습니다. 아내는 있는가? 그러자 고유는 신혼 첫날 밤에 아내와 굳게 맹세하고 헤어져 살았던 사연을 자세히 아뢰었지요. 집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내 소식을 들었는가? 굳게 맹세한 기한이 바로 눈앞인데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감탄에 맞지 않더니 고유를 특별히 고령 현감으로 임명하여 말을 지급해 내려보내며 금이 환양의 영광을 보이게 했습니다. 고유는 은혜에 감사하며 공손히 절하고 떠났지요. 고유는 임지로 가던 도중에 수행인들을 역관에 남겨두고 해진 도포에 찢어진 삿갓 차림으로 박자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황폐하여 사람이 살지 않았고 마을도 퇴락해서 예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곤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박자수의 집의 사정을 묻자 모두들 이렇게 대답했지요. 박자수님은 이미 세상을 뜨셨어. 외동딸은 고도령에게 시집을 갔는데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무단히 집을 나가 10년이 되도록 생사를 모른다오. 그 아내가 아주 현숙한데 몸소 가산을 불리더니 어느덧 거부가 되어 엄청난 땅을 가지게 되었어. 이 산 뒤에 100여 호 되는 큰 마을이 있는데 그게 다 그 집 하인들이 사는 곳이라 사람들은 고도령 마을이라고들 하오. 그리고 고도령의 유복자가 있는데 지금 10살이라오. 글방 선생을 모셔다 놓고 글 공부를 시키고 있어. 그 댁에서 거지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널리 고도령의 소식을 알아보고 있으니 당신도 가면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고 노자까지 얻을 수 있을게요. 고유는 이 말을 듣고 아내의 지략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고유는 고령령 관속들과 미리 약속하기를 고도령 마을 근처에 모두 모여 있다가 피리 소리를 들으면
일제히 문 앞에 와서 대령하라고 했습니다. 고유가 마침내 걸음을 옮겨 고도령 마을을 찾아가니 과연 마을 안에 집들이 빽빽히 늘어서 있고 곡식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며 숲 사이로 100여 칸 되는 큰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고유가 어리석어 보이는 얼굴 표정을 짓고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하며 그 집 문 앞에 이르니 떠돌이 거지들이 뜰에 가득했지요. 고인은 곧장 대청으로 올라갔습니다. 늙은 글방 선생이 갓을 쓰고 앉아 있고 아이 하나가 책을 받들고 곁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고유가 말했지요. 구걸함에 돌아다니는 이에게 감히 밥 한 그릇 은덕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저라고 물었습니다. 존성을 듣고 싶습니다. 내 성은 고시일세. 아이는 황막히 안치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나와 물었습니다. 손님의 처가 성씨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내 장인이 바로 박자수시네. 이때 고유의 아내가 문틈으로 엿보니 과연 고도령이었습니다. 아내는 급히 아이를 불러 고유를 안채로 맞이하게 했지요. 마침내 부부가 서로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집을 나서던 날 도중에 강도를 만나 노자를 다 빼앗기고 말았소. 시골 서당을 두루 찾아다니며 글을 배우려 했지만 가는 곳마다 모두 고개를 저었소. 결국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남의 집에서 밥을 빌어 먹다 지금에야 돌아왔구려. 당신은 과연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큰 부자가 되었는데 나는 이처럼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소.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공공하고 현달하는 건 모두 정해진 분수가 있어서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 우리 집에 쌓인 곡식이 수천 섬이니 평생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내기에 충분합니다. 이 밖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아내가 술과 음식을 마련해서 들도록 권하자 고유가 말했습니다. 함께 온 일행이 문 밖에 있는데 이 음식을 보내줬으면 좋겠소. 여종을 불러 음식을 내보내게 하자 곁에 있던 남녀 하인들이 모두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본래 고유가 음식을 내보낸 이유는 수행인들로 하여금 술과 음식이 나올 때 문 밖에서 피리를 불어 관속들을 부르도록 약속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고령현 관속들은 피리 소리를 듣고 일제히 문 밖에 와서 현감 부부에게 문안을 올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이 깜짝 놀라 허둥거리며 그 연유를 알지 못했지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금이 환영하신 걸 벌써 짐작하고 있었답니다. 왜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하며 이렇게 속인 것입니까? 고유가 껄껄 웃으며 비로소 수행인들에게 분부하여 관복을 내오게 하더니 옷을 갈아입고 사랑채에 나와 앉아 관속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튿날에는 소를 잡고 수루를 걸려 주변의 노인과 부녀자와 아이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크게 베풀었지요. 사람의 소망을 하늘이 따라 주었네요. 우리 부부가 지난날의 약속을 저마다 이루어 10년 뒤에 다시 모였군요. 당신은 귀해졌고 저는 부자가 되었는데 재물을 쌓아만 놓고 흩어주지 않는다면 이는 오랑캐의 도리입니다. 가난한 집에 두루 나누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유가 무릎을 치며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참으로 옳소.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소.
그리하여 동과 곡식을 뜰러내오니 산처럼 높이 쌓였습니다. 주위에 가난한 집을 모두 헤아려 골고루 나누어 주니 남녀가 모두 춤을 추며 기뻐했고 칭송하는 소리가 우레 같아 그 일대가 모두 박씨의 덕을 기렸습니다. 고유는 아내와 함께 임소로 갔지요. 얼마 뒤에는 고을을 잘 다스렸다고 해서 특별히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며 훗날 벼슬이 참판에 이르렀습니다. 영남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를 미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사또. 문천공은 처음 경상감사로 임명되자 사임을 하고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특별히 합천군수로 내보내게 하였지요. 공이 합천군수로 부임한 뒤였습니다. 하루는 고을 아전이 공의 집에 와 보니 끼니를 끓이지 못한 지가 벌써 여러 날째였습니다. 아전은 보기에 하도 민망하여 쌀 한 말과 청어 한 두루, 나무 몇 단을 부인에게 실어 보냈습니다. 공이 관청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저녁상에 난데없는 쌀밥에 생선탕이 올라왔지요. 이것들은 어디서 난 거요? 공의 엄한 물음에 부인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은 정색을 하며 아랫사람에게서 어찌 명색 없는 물건을 받는단 말이요? 하고는 밥과 국을 그대로 아전방에 내려주게 하였습니다. 공은 고을에 부임하여 사소한 물건 하나라도 다치지 않고 오직 성심으로 정사를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때는 마침 한창 가물철이어서 온도가 기우제를 지내느라고 법석 끓었으나 비는 한 꼬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공은 기우제를 지낸 뒤 곧 불볕이 쏟아지는 제단 아래 엎드려 말했지요. 내가 비를 얻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죽을 뿐이다. 공은 며칠 동안 멀건 미음을 마시며 마음속으로 정성껏 빌었습니다. 사흘째 날 아침이었지요. 공이 비를 비는 산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곧 뱃줄기 같은 비가 흠뻑 내려 온 거울을 흐무치 적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웃 고을에는 빛꽃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의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으나 유독 합천 고을만은 모든 곡식이 잘 여물었습니다. 합천 해인사에서는 종이를 만드는 역을 지고 있어 중들이 이 때문에 늘 시달렸지요. 그러나 공이 고을 온으로 부임한 뒤로는 종이 한 장도 빼앗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마침 편지를 써야 할 일이 생겨 편지 종이 3폭을 바치게 하였더니 중이 10폭을 가져다 바치는 거였습니다. 공은 그 중을 잡아들이게 하고는 꾸짖었지요. 고을에서 3폭을 바치라고 하였으니 한 폭이라도 덜거나 더하면 죄가 되느니라. 내가 어찌 더 가져왔단 말이냐? 그러고는 3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도로 주어 보내게 하였지요. 중이 종이를 받아가지고 나가다가 관청 심부름꾼들에게 주니 모두들 받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산문 위에 들보에다 걸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 뒤 공이 문을 열고 나갔다가 마침 그것을 보고 이상하여 물었습니다. 까닭을 알게 된 공은 웃으며 그 종이를 서안 위에 놓아두게 하였습니다. 공이 교체되어 돌아갈 때 보니 한 폭을 더 쓰고 나머지 6폭은 인계 문건에 적어 두었습니다.
공이 어느 날 틈을 내어 해인사로 유람을 갔습니다. 명승지를 보니 이름을 새기고 싶은 생각이 부쩍 났으나 소용돌이 치는 깊은 물속에 우뚝 솟은 바위라 발을 붙일 도리가 없어 아쉬운 대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 종들이 그 말을 듣고는 이랫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산신에게 기도를 드렸더니 5월 한더위에 깊은 못의 물이 꽁꽁 얼어붙었지요. 그제야 나무를 찍어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바위 위에 공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이 교체되어 돌아갈 때였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모두 떨쳐 일어나 길을 막고 늘어섰습니다. 사또께서 아무 물건이라도 남겨주시면 사또 보듯 하오리다.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도포 한 벌을 쥐어둔 것이 있으니 이것이라도 남겨주마. 공이 내주는 도포를 보니 굵은 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당을 짓고 그 도포를 모셔 놓았는데 사당 이름을 청백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곳 백성들이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